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자산 관리나 부동산 자산 관리를 잘하지 못했을 때 부동산 경매로 강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대비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의 설정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부동산 경매까지 갔을 때 채무자나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나 그 임대인으로서 지위에 있을 때 어떻게 본인의 관점에, 각각의 관점에 적절하게 대응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격변하면서, 부동산은 항상 보면 시장 환경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게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내리는 시장보다는 오르는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시장이죠. 그런 시장의 부동산의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정부의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의 강화책을 가지느냐 완화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억제책을 굉장히 많이, 억제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많이 강구했지만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 80년대부터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의 억제책을 강구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뛰거나 중립이거나 이럴 때는 뭐 보합 수준이었지만, 완화해서 억제 아니면은 완화와 억제를 거듭할수록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 그런 시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97년, 98년 이때 IMF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9년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때도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어려운 등락을 하면서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억제책을 많이 강구하면서 8.2 대책이나 뭐 8.27, 9.13, 뭐 12, 16 이런 대책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그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의 가격 시장에 우리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부동산을 거래해야 되는, 취득해야 되는 이런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큰 문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부동산의 시장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보합일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부분 지금 가격은 상당히 높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 사이클은 항상 순환을 거듭하게 되는데, 상승했다가 약간 보합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이런 순환기를 맞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지금의 현재 시장은 어느 시기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을 사야 되는 사람,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부동산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빌려서 써야 되는 사람, 여러 가지 그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은 사용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꼭 사야 될까요? 지금의 가격이 사야 되는 시장인지를 여러분이 가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높아 있을 때는 그 부동산을 꼭 사야 될 수 없는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부동산 또 임대차를 통해서 빌려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생활에 필요한 법령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령 정보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라 그래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검색이 이루어지는
법령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인기 생활 법령 정보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의 임대차나 아니면 부동산 자체의 거래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 주제별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임대차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임차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고 상담을 하고 싶지만, 부동산의 전문가가 우리 생활에서 누가 부동산의 전문가일까요? 부동산의 전문가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궁금한 점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편하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를 하시고 있는 중개사,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을 찾아가서 나의 부동산 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에는 예전하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도 없으신 거죠. 공인중개사분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적인 영역에서 중개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고 팔고 이런 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어떻게 임대차를 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임차 생활로 해가지고 주택 마련의 시기까지 주거 생활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 그렇게 필요한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일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차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가요? 부동산 분양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여기 코너에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부동산 분양받기라고 한 이런 코너도 있거든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에 열광하고 있지만 분양을 받으신다는 거는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어질 집을 지금 구입해 하겠다는 청약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분양받은 그 부동산을 파는 것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것도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받아서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 놓은 그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시기도 또 한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그 입주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기 쉬운 생활정보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분양 가격을 일정 부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분양 가격에 너무 높지 않은, 상한을 규정해 놓은 그 분양 가격에 내가 청약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것도 있고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분양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엔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냐, 아니면 수도권의 지역이냐, 수도권 이외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면, 주변 시세보다 별로 싸지 않다, 100%의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게 되면,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싸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변 시세하고 똑같은 분양가격의 청약은 잘 하지 않죠.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청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보다 80% 미만인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청약해서 당첨이 돼서 분양
그 입주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투기 과열 지역 안에 들어가면 10년 이내는 전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셨었죠. 알고 계셨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니고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도 있어요. 그걸 민간이 분양하는 그런 부동산인데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하고 같은 100%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5년 이내에 5년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 만약에 분양 가격이 공공택지 이외에 민간이 분양하는 경우에 80% 미만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택법 시행령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셨을 때 부동산을 분양받아서 당첨되면 뭐 몇백 대 아주 치열한 경쟁력을 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모두 좋아라 하시죠. 그렇게 분양받은 부동산은 입주 시기까지 2, 3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나서 청약에 당첨돼 들어가서 거주하고 나서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팔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지금 청약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분양의 주체가 공급의 주체가 되느냐 이런 거 따지고 내가 분양받는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에 분양하느냐를 지금 기준으로 따지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 부동산을 10년이 지나야 10년 이상이 지나야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일 지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내년에 생활, 나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분양받아서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돼서 시공하고 그러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짧게 8년 뭐 입주 조합원이면 8년 뭐 길게 분양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10년 이후에 그럼 지금 의사결정하는 그런 판단의 분양의 내용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 자체에 있는 권리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을 자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자산을 관리를 잘해서 어떤 구성으로 어떤 비율로 부채는 몇 프로로 나의 자산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구성해 놓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건 기존의 부동산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거나 가져야 될 부동산이 청약이나 이런 분양권 아닌 기존의 주택을 구매할 때 보다 현명하게 그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사례를 보려고 했더니 부동산 경매 사례가 딱 제격인 거예요. 부동산 경매 사례는 어떤 것이냐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렸던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관련되어 있는 권리 관계들이 엮여져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거나 재무 상태 이상이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채권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해서 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통해서 본인의 채권을 회수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재산을 경매라는 방법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동산 그 입찰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정 부분 부동산 입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공되는 정보를 우리가 중간에 보면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도 하고 부동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권리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유리하구나. 그리고 부동산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최근에 뭐 다주택자니 이러면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 뭐 왜곡이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이 부동산을
다른 방법을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의 그 수단으로 이용했을 때는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의 수익률이 높은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부동산, 다양한 용도, 다양한 활용, 다양한 지역, 다양한 가격, 다양한 규모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온 데는 일괄적인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뭐 강남 상군이 뭐 마포, 용산, 성동이니 뭐 금천, 관악, 구로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급등했다는 걸 아시겠지만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을 제가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봤어요. 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세대가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있고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파크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건 보니까 일부 부동산 전부가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나오는 지분 경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캐슬이라는 넓은 부동산도 있고 대형 고가의 부동산도 있고 뭐 저가의 부동산도 있고 어떤 부동산은 유찰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유찰이 됐는지 넓은 평형의 부동산이 왜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이 왜 지분으로 일부만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 뭐 다세대가 나오는 이유, 뭐 아파트가 나오는 이런 이유들을 매각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게 제가 여러분하고 부동산 자산 관리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역할이 하나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우리는 어떨 때 부동산을 사면 좋을까요? 가격이 저렴할 때 사면 좋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을 때 팔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는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 입장하고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매수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싸게 사고 싶은 거고 매도하는 사람 입장은 되도록이면 비싼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에 적합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중에 하나는 세를 놔야 될 거예요. 그 세를 놓게 되면 이 부동산을 세를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 임차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임대인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또 유리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럼 또 그거에 맞는 임대인이면 임대인의 관점, 임차인, 임차인의 관점. 그리고 부동산을 지금 요즘에 부동산 금융 관련돼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담보 없이 그러니까 채권 없이 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살려고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저만큼 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다 모아서 부동산 살려고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가격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을 구입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되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지만 이때 빌리게 되는 채무자는 채권자랑 대립되는 그 관계에 엮이게 되면서 채무자는 또 채무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설정하고 그걸 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채권자 입장이다 그러면 어떤 권리를 설정해서 채권 확보를 잘 해놓고 담보 확보를 잘 해놓고 채권을 잘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리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또 강제 매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럼 강제 매각에서 경매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못 냈을 때 체납에 의해서 공매 처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입찰자나 낙찰자, 낙찰자, 입찰을 참여한다는 건 낙찰을 받고 싶어서예요. 그렇죠? 매번 입찰하고 매번 낙찰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입찰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물건을 선정할지, 어떤 가격을 산정해서 물건에 입찰할지,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의 관점에 필요한 그런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라든지 입찰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 부동산의 자산 관리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입찰 사례에 대한 관한 공부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부동산 경매, 부동산 자산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을 여러분하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